외노자 문제에서도 시민의 미덕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진짜 졸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약간 도덕 교과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들 받아들이셨어요. 그 시민의 독성도 무슨 뭐 외노자 문제 뭐 시민의 독성을 해결해 뭐 이런 분위기를 제가 읽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얘기를 하니까 왠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본론이거든요. 이제부터가 본론. 아이고,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극우 정치랑 이제 포퓰리즘에 대해서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논의가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었는데, 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뭐가 문제냐. 그때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이때 이루어진 게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뭐냐. 이게 극우 정치가 막 발행하냐 이런 건데, 이때 시대가 어땠냐면 또 마린 르펜도 그때 데뷔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그때 엄청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독일에서도 나치즘 엄청 반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게 뭐냐면은 사회가 너무, 특히 신자유주의가 사회가 IT 기술이랑 국제화랑 이런 거를 잘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국제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이민자잖아요. 이민자. 그 당연히 무역 과정에서 배제가 된 이제 노동자들, 빈곤하고 힘없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했죠. 노동자들이 이게 아주 문제가 심한데, 얘네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에서 오히려 배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노동자들은 빈곤한데 정규직도 못 가지고 비정규직으로만 이제 전전해야 되고,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 정치에서도 계속 배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그 신자유주의가 비판받던 시대에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빈곤한 노동자들이요, 얘네가 갑자기, 원래 전통적으로 계급적으로 보면은 좌파 정당을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좌파 정당 지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반적인 우파도 아니고 갑자기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극우 정당을. 그쵸. 극우 정당을 갑자기 지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도 배제가 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극우 정당을 지지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에서 도대체 뭐가 작동을 못하고 있길래, 뭐가 고장이 났길래 갑자기 이 극우 정당이 계급 배반표를 다 쓸어 모아가지고 권력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포퓰리즘이거든요.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그 오억년 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지금 말해야 되거든요.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카이사르를 말했어요. 카이사르 말하면서 로마 공화정 후기에 키케로도 비판하고, 맞아요. 그 뭐지? 신자유주의 비판하면서 극우 정당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그때 교수님들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저러다가 진짜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강한 국가에 갑자기 그 배반표 많이 얻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갑자기 극우적인 약간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에 집권을 해버리면은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귀신 같게도 그 우려를 하고 몇 년 뒤에 트럼프가 집권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요. 그때 트럼프가 욕을 엄청 많이 먹죠. 아니, 이게 그냥 우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놈이 노동자들의 배반표를 얻어가지고 집권한단 말이야? 그게 되는 거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그래서 카이사르가 소위 말하는 그때 분위기가 인류 최초의 포퓰리스트다. 실제로 정치하는 방법 보면 포퓰리스트 같은 느낌이 많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과정과 구조 속에서 집권을 해가지고 공화국을 파멸시켰냐를 보면서, 공화국 후기에 이제 로마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 같은 것도 재조명이 되고, 카이사르가 어떻게 집권했는지도 이제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키케로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지거든요. 키케로 비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좀 보면은 극우 정당의 발언과 포퓰리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게 벌써 한 5년 이상 지난 논의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쵸, 오컴님. 민중이 배제되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또는 자유주의적인 헌정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스폰데,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한줌들 같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흩어질 것 같고 그렇게 양도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포퓰리스트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어차피 우파나 좌파나 이런 데도 못 들어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얘네다. 실제로 독일의 극우 정당들이 약간 그래서 각광을 받은 건데,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지지해준 사람들이 지지받는 건데,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이 개똥처럼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포퓰리스트들이 이 사람들 달래주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얘네들로부터 따로따로 이렇게 갈 곳을 잃은 표를 쓸어 담으면은 생각보다 이게 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죠. 야, 니네들 어차피 표 줄 데도 없지. 내가 쟤네들 욕해줄 테니까 나한테 표 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약간 이런 못생긴 소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할게.
그 포퓰리즘의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말하면 되거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상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살짝 듯이 왜곡된 포퓰리즘은 그 정치적으로 인기를 위해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정치 경향을 말하잖아요. 사실 포퓰리즘 경향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거는 포퓰리즘이 정확히 뭐냐, 이게 정치 지도자가 시스템을 넘어서 또는 제도를 우회해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을 정확하게 공부하면은 사실 포퓰리즘이 엄청나게 악독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 다시 말하자면 포퓰리즘은 정치 지도자가 시스템이나 제도를 우회해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거든요. 포퓰리즘이 뭐냐면 대중주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대중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니 그냥 간편하게 제도나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지, 왜 정치 지도자랑 직접 만나가지고 그걸 해결해? 정치 지도자는 뭐 할 짓도 없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포퓰리즘이 발흥을 하는 시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중들의 문제 해결에 시스템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저출산 문제 했잖아요. 그쵸? 로마 저출산 문제에서도 시스템이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사르가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은, 이 시스템이 있을 때 옛날에 사람들이 시스템 하에서 그냥 문제 해결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경향이 이상해져서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돼. 얘는 또 해결이 되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씩씩거리겠죠. 씩씩거리고 있으면은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은 갑자기 이상한 정치 지도자 A가 나타나가지고 얘네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 나한테 표 주지 않을래? 뭐 이렇게 되면 뭐가 무섭냐, 시스템이 보호해주지 못한 이 사람들이 직접 지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 다소는 오히려 정치 문제 해결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촉진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너무 극심해져가지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돼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가 되냐,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랑 사법이랑 행정 같은 게 그냥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 무력화되냐, 아니 시스템에 호소할 필요 없이 정치 지도자한테 그 호소를 하면은 얘가 다 들어주는데? 그쵸?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적당히 있을 때는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해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대중들과 직접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로마 공화정 후기가 정확히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저출산을 먼저 말한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로마 사회가 갑자기 3년 만에 물가가 500%가 오르고, 그 13년 만인가요? 12년 만인가요? 만약 물가가 1200%가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 집값도 월세로 한 1300만원 정도를 내야 되고, 그리고 빈민 문제도 엄청 심하고, 그쵸? 아까 슬쩍 말했지만, 자, 로마시가 있다고 해봐요. 로마시에 인구가 한 100만 명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을 하는데, 인구의 50%가 이러한 문제에서 그 문제 해결을 못 받아가지고 배제가 돼 있다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한 반 정도는 해결 받는데 반 정도가 해결을 못 받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씩씩대는 거예요. 아이씨, 우리 다 돈 없고 버려졌고 우리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이 50%만을 위한 제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카틀리나랑 클로디우스랑 카이사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얘네들을 선동하면은 사실 꽤 생각보다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카이사르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카이사르가 뭘 한 거냐면은, 얘네가 아니다, 그 마리우스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까? 자, 마리우스가 어떻게 했냐, 마리우스가 이제 이 버림받은 빈민들 한테 임금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다 징병한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이제 모병제 아닌 보병제처럼 해가지고 다 끌어들인 건데, 그때 벌써 평민파가 결집하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화정 후기로 가면은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화정의 시스템이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 못 해주니까 공화정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고 배제가 돼가지고 뭐 빈곤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당연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당연히. 다시 말해, 정치 분위기 자체가 메시아적인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마리우스 대장군은 우리 문제 해결해주고 돈도 줬어, 약속도 지켰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요거를 더 잘 쓰거든요. 캄파니아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토지 개혁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공화정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 빈민들의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클로디우스 같은 정치 깡패 통해가지고도 이렇게 다 이렇게 소통해주고 뭔가 꿈을 심어줘요. 뭐냐, 내가 그대들의 문제 다 해결해주겠다.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로마식의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클리엔텔 아닙니까? 그쵸? 이게 뭐냐면은 카이사르가 이 신의가 있으면 보여야 돼요. 피데스가 있으면 보여야 돼요.
마리우스가 인기를 얻었던 거는 실제로 원로원을 지업해가지고 그 월급을 받아냈고 그리고 보상도 얻어내줬기 때문에 이 평민들이랑 빈민들이 마리우스의 군단병이 돼서 충성을 맹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우스는 이 피데스를 입증하는 건데 군공을 통해 가지고 카이사르도 이 피데스가 있음을 보여야지 이제 선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빈민들이 후원해주고 충성해주고 정치 깡패짓 해주고 뭘 해줘도 이 새끼가 사기치고 도망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그 도입부부터 겉모습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경력을 쌓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신의를 많이 보이는 건 제 뇌피셜로는 이 삼두정치 때 이걸 프로파간다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뇌피셜로. 그러니까 크라수스랑 폼페이우스도 사실 이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돈과 권력은 많지만 공화정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못 보였잖아요. 카토한테 가로막혀가지고. 그렇죠? 근데 카이사르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또 공화정의 시스템을 우회한 거죠. 직접 소통한 거예요. 야, 니네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크라수스 너희 징세회사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고 그 폼페이우스도 전역방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집정관이 됐지만 집정관이 된 다음에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죠. 실제로 지켜줬죠. 그때 이 크라수스랑 폼페이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판이 아주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빈민들도 아주 좋아했고 원래 사실 그 이전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그쵸? 그 뭐라고 해야 돼? 원로원의 포켓몬 폼페이우스. 하지만 카토 때문에 그 악타제가 못 받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전역병 토지 분배 문제도 분명히 가로막히고 있었잖아요. 카이사르가 아무튼 그걸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쵸? 그렇게 돼서 이 클리엔텔라적으로 카이사르가 그 리더십을 입증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때도 이미 인기가 많았지만은 이거 이후에 더 많아져가지고 야, 카이사르 장군님이 정말 우리들의 신경 써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단병대 대우도 잘 해주고 이제 군공 같은 것도 엄청 잘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 잘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삼두 정치가 된 다음에 이제 원로원 체제가 무력화됐다고 했잖아요. 요약하지만 카이사르가 이 삼두 정치를 해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종신 독재관을 한 이 방법이 대단히 포퓰리즘적이에요. 카이사르는 기본적으로 원로원 시스템을 무력화시켜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거국적 대타협 콘텐츠에서도 말했지만 카이사르가 칼빵 맞은 거는 아우구스투스랑 달리 원로원이랑 타협을 안 했어요. 진짜 카이사르는 원로원을 병신으로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타협을 잘 해줘가지고 살아남은 거고. 근데 얘가 원로원을 진짜 이렇게 능멸하면서 바로 삼두들 다 만나가지고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조율하고 클로디우스를 통해가지고 빈민들도 다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수완이 그리고 종신독재관으로까지 간 수완이 전혀 시스템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개시장 마이웨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카이사를 이제 생각하는 것도 거의 메시아적이죠. 왜 메시아적으로 생각하게 되냐면은 신으로 이제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 원로원 체제가 거의 100년 동안 거의 한 세기 동안 그라쿠스 형제 시기 기준으로 해도 빈민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빈민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공화정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카이사르가 이 사람들 잘 선동을 했고 권력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소통을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권력을 끌어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핫스타였던 마린 르펜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에서도 이제 뭐 신나치주의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도 지금 극우 정당이 많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빈곤한 백인 노동자 계층이 이제 진보가 아니라 이제 극우 굳이 말하자면 극우 쪽에 해당한다고 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그 르펜 같은 경우에도 맞아 마린 르펜도 아주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타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린 르펜이 이게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라서 이 페미니즘을 옹호할 것 같잖아요. 페미니즘을 옹호할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절대 옹호를 안 해요. 이게 그 당시 저 옛날에 이거 공부할 때 풍미가 됐던 포퓰리즘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포퓰리스트들은 그 초창기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략적인 모호성을 띄어요. 전략적 모호성. 포퓰리스트들한테는 이념적인 방향을 정하는 게 마이너스예요. 그 이념적 방향을 정하는 게 마이너스예요, 얘한테는. 왜냐면은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 이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념을 멍청하게 하나 잡아버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념적으로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가 얘네들 다 배제가 되고 있네. 근데 표심을 보니까 좀 표심이 흔들리고 있어. 그럼 얘네들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 좀 하면서 정치 공약하고 남발하고 다녀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린 르펜이 여성이지만 여성주의를 전혀 옹호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할 만한 낙태죄 폐지 같은 거 옹호하고 막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본인이 부유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노동자 계층이 배제가 되어 있는 걸 아니까
백인 노동자 계층, 빈곤한 노동자 계층이 좋아하는 이제 일자리 문제 있잖아요. 빈곤한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만족시킬 수 있는 약간 좀 이민자 문제 그런 거 건드리면서 야, 뭐지? 그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습니다. 이지랄하면서 그 사람들 표를 다 가져온 거고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트럼프가 사실 좀 괴이한 사람이잖아요. 부유계층이면은 정통적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본주의나 완전한 자유주의를 옹호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마린 르펜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지만 여성주의를 대놓고 옹호하지 않고 근데 보면은 약간 좀 특정 계층들이 옹호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거를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하나씩 말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념 방향성이 없는 게 전략이고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중들을 포섭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주 포퓰리스트들이 생각보다 아주 머리가 좋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케인즈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동물적 감각.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포퓰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감각이 뭐냐면은 선거 때마다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계층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마이너면은 이 표심이 좀 흔들리고 있고 솔직히 이번에 대선할 때도 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이응님 반타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예요. 이념적인 일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못하죠. 솔직히 이번에 대선에서도 좀 생각보다 근소한 표차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표심이 흔들리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이거 얘한테 투표할까 얘한테 투표할까 하면서 근데 이게 갈라치기를 계속하면은 그 이렇게 투표할까 이렇게 투표할까 저렇게 투표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의 어떤 계층 어떤 뭐 IT 업계 계층 뭐 어느 지역의 계층 이런 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물적 감각 때문에 이 표심이 흔들리는 걸 정확히 보고 정확히 누구에게 꽂혀가지고 투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약이랑 선전이랑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트럼프의 옛날에 그거 재밌는 발언 많이 썼는데 그거 있잖아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습니다도 그렇고 그 여성 그 의무 고용에 대해서도 옛날에 이건 옹호하는 게 아니라 망언이라고 제가 조롱하는 거예요. 트럼프 까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트럼프가 했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 여성들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적인 장소는 창녀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망언 같은 것도 하고 다니고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그냥 포기한 거예요. 애초에 포기한 거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좋아할 만한 그 백인의 저소득층이나 그러니까 남성들의 이런 뭐 갈라치기 각을 잘 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자극적인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고 그 트위터로 그런 거 하면 또 잘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딱 삐리 꽂혔을 때 그런 걸 이제 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은 간첩 뭐 이따위 소리도 하고 다니고 이건 트럼프 깐 거예요 여러분 깐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옹호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포퓰리스트적인 면모를 보이고 그 극우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포퓰리즘적인 동물적 감각이 있는 애들이 보통 잘 나가고 카이사르도 그런 면모를 보였고 파시즘도 그거를 노려가지고 다 표를 쓸어온 게 있거든요. 가령 히틀러가 마이너잖아요. 히틀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때 마이너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이게 뭐예요? 국가주의요 뭐 사회주의요 뭐예요? 진짜 뭔지 모르겠는 약간 좀 그런 당인데 얘가 잘 할 수 있었던 게 그 갈 곳 잃어버린 표심을 뭐지 술집이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파업하는 데든 잘 찾아가가지고 연설 잘해가지고 표를 다 끌어모은 거란 말이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 다 소통을 한 거죠. 맞아요. 스톤스쿨님 딱 정확해요. 포퓰리스트들은 지지층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지 극우든 극자든 신경 안 써요. 진짜로. 포퓰리스트들은 지지층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지 극우든 극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일관성을 전혀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카이사르로 돌아오면 카이사르가 옛날에 그래서 이 양반이 포퓰리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로 또 자주 꼽히는 게 혈통이거든요. 카이사르 혈통이 진짜 타고난 포퓰리스트의 좀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파트리키잖아요. 파트리키. 그 율리우스 가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고모부가 마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할 때는 파트리키라고 하면서 크라수스한테 붙을 수 있고 또 자기 필요할 때는 고모부가 마리우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폼페이우스한테 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타고난 피주 자체가 포퓰리즘을 하기에 너무 유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민대 선동하려면은 그 트리부누스 밀리툼 선거에서 그 플루타르코스 기록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트리부누스 밀리툼 선거 처음 나왔을 때 마리우스의 약간 독수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빈민대 선동해가지고 뽑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제사장 선거 때 나 파트리키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필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냥 다 써요. 아 맞아요. 술라가 마리우스파 다 죽이고 다니는 바람에 카이사르도 20대 내내 튀었죠.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통의 메리트를 보고 예를 들어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카톤은 대놓고 원로파잖아요.
이념을 딱 정해놓고 가면은 그 반하는 걸 하기 힘들어지는데, 카이사르는 애초에 대놓고 핏줄 자체가 지 꼴리는 대로 그냥 주워 담아서 내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라도 동물적 감각으로 다 만나고 다니면서 표를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 핏줄도 이러니까 이게 포퓰리스트로서의 이런 게 아주 뛰어나요. 혈통조차도 아주 타고난 포퓰리스트의 그런 면모가 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로마 놈들 가지고 포퓰리즘이랑 당시의 극우 세력에 발응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다 이런 거고,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은 포퓰리스트들은 시스템을 우회해요. 시스템 우회해서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한 줌 한 줌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표를 다 받으려고 해요. 배제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 있어요. 그냥 이념을 정해버리면은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지지 안 하니까 이 편인지 저 편인지 모르게 해놨다가 이슈가 되는 뭔가 문제가 생겼어. 지금 이거 말하면 쟤네가 나한테 표 줄 것 같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그런 말만 해가지고 표를 다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게 있고, 다시 말해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내 지지층 끌어모으는 거고, 그 세 번째로는 보통 이런 게 나타나는 현상이, 극우 정치나 이런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현상이 짙어지는 게 시스템이 무력화된 거거든요. 시스템이 무력화됐을 때 보통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굳이 이런 사기꾼 같은 애들 찾아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스템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야.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한 0.5%밖에 안 돼. 그러면은 당연히 혼란이 안 일어나는데, 로마 공화정 후기처럼 한 거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언제 뒤집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약간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무력화돼 있을 때 그런 거고, 또 플로우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신자유주의가 비판을 받을 때 포퓰리즘 논의도 왜 나왔냐,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그렇게 되겠죠. 신자유주의 속에서 배제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다. 배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념적으로 잘 이렇게 통솔이 되고 표를 끌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빈곤 노동자들이죠. 얘네들이 옛날에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계급적인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좌파들을 이렇게 뽑아줬던 건데, 이제 시스템이 무력화돼서, 다시 말해 이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좌파들이 얘네들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묘하게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의회든 민주주의든 이런 거 다 우회해가지고 그 극우 정당을 지지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실제로 분위기가 있었던 걸 읊어드리면은, 실제로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이런 말이 많았어요. 실제로 박근혜가 당선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빈곤한 한국의 노동자 계급들이 소위 말하는 박정희 시절에 향수에 빠져가지고 이 박근혜를 많이 뽑아줬다 하는 그런 게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게 다 약간 포퓰리즘적인 약간 색채가 강해지는 게 아니냐. 그 아까 말했지만 마린 르펜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독일이든 프랑스든 뭐 이탈리아든 다 극우 정당 발응하고, 트럼프도 막 이렇게 집권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그때 모색이 됐던 게 뭐냐, 대안으로 회전한 삼각김밥님. 예, 제가 그걸 정확히 그걸로 말한 건데,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절대로 그럴 일 없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거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읽어보자면은, 예전에 외노자 관련 주제로 말할 때 외노자한테 합법적인 지위 보장해줘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어찌됐건 기원 지분이 있는 애들을 제도권 밖에 두고 챙기지 않으면 나라 박살날 수도 있어. 맞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외노자들이 시스템에서 배제가 돼 있으면 뭐냐, 얘네들은 아무튼 간에 한국 경제에서 일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다 배제하면은 얘네들은 다 씩씩대요. 마치 로마 공화정 후기 때 그 원로원이 배제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못 받은 약 50%나 되는 빈민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냐, 지금도 인구도 벌써 한 5% 됐잖아요. 그러면 빈민들 선동할 수 있는, 외노자 빈민들 선동할 수 있는 포퓰리스트가 나오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인구가 5%도 아니고 10%가 됐다? 그럼 외노자들한테 시민권 주자, 외노자들한테 뭐 주자라고 하는 포퓰리스트가 나오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한 의석 하나 정도 먹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외노자 관련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었던 건데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스톤 스쿨님 딱 그거예요. 진짜 무력 행사예요. 카이사르가 진짜 카이사르가 그 클로디우스를 활용해가지고 빈민들 선동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무력 행사하든 시위를 하든 총파업을 하든 사회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럼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라면은
그냥 그들에게 이권을 주고 사회로 포섭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클로디우스가 빈민을 선동해가지고 깽판 치던 것처럼 외노자들도 사실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 그럼 사회가 아주 불편해질 텐데, 그러면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현대 한국 사회가 로마식 공화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결국 자유주의적인 이런 법치주의는 결국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결국 엘리트주의적으로 조율이 될 때는 유지가 되는데,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가령 환경 문제, AI 문제, 그 외노자 문제도 분명히 많아지고 있죠. 특히 AI가 엄청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외노자도 환경도 모르겠고 그냥 한국 사회든 어느 나라든 다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 타협이에요, 그 타협. 아무튼 그 뭐라고 해야지, 뭐 말하려고 했더라? 맞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헌정 질서가 특히 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재판부, 다시 말해 사법부든 아니면 행정부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법개혁이 좀 늦게 일어났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배심원제도 같은 거를 폭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체제를 지금이라도 유연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환경 문제든 AI 문제든 외노자 문제든 이렇게 문제가 지금 많이 골마가고 있는데, 골목에 갑자기 터질 때 유연하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갑자기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공화주의적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화주의적인 시스템은 예전에 말했지만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하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법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게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시민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자유주의적인 법질서나 법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그 원리적으로는 그 논리성이 없거나, 소위 말하면 멍청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 그 주먹구구식이거나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떡할 거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미래 AI 문제랑 그 외노자 문제랑 그 빈부격차 문제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자유주의적 헌정 질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너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이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장점이 그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느 시스템이나 고대 로마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곳을 주면 아무래도 불만이 좀 누그러들어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서도 그들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이 사람들이 성소수자든 아니면 외노자의 이권을 대변하는 어떤 뭐 사장님이든, 그게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 그 여성주의자든 아니면 환경주의자든 이런 사람들, 그쵸? 구유에님 공론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건국이 아버지들의 그 사법 시스템 배심원제도 그런 거 말할 때도 말한 게, 사법의 장이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처럼 그 헌법을 딱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 다시 말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가지고 토론과 수기를 할 수 있는 토론장으로 사법장, 그러니까 법정을 그렇게 만들면은 오히려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사법부를 보면은, 법정을 보면은 이런 시스템이 진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 약간 더 말하면은 약간 비잔틴주의적인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만큼 약간 민주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그때처럼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국민들이 그 법관에 약간 문제 해결에 객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좀 되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거를 TMI인데,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을 지금 말해줄게요. 이 오프 더 레코드 아닌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게 이명박 박근혜 때 그때 학부생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총파업하고 그 백남기 농민분 막 살해당하시고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진짜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진짜로 진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신자유주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온갖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강연하는 게 많았는데, 그때 법학자분들이랑 경제학자분들이랑 인문학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역사학자분들, 철학자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면은 어떤 분위기 어땠냐면, 아주 슬프게도 여기 사람들이 와서 들을 거 아니에요? 학부생 애들도 와서 듣고. 법학자분들의 이야기랑 분들의 얘기는 뭐라고 해야 돼? 뭐 학부생이니까 당연히 100%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딱 봐도 이해를 잘 못해도 그래도 끄덕이면서 듣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척이라도 하면서 듣는 척을 했는데 이 논의가 끝나고 철학자분의 얘기로 넘어가자마자 얘네가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갑자기 법학자분들이랑 경제학자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갑자기 철학자분들 얘기로 넘어가니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죠. 역사학자분들 얘기를 해도 그렇고 이때 아주 느낌이 묘했어요. 이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당시 뭐 좌파 운동권 애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경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유물론적이잖아요. 그래서 법학자분들의 논의나 그 경제학자분들의 얘기는 많이 듣는데 철학으로 넘어가면 그냥 관심을 끄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진지하게 말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솔직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으로 지금 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뭐 이길 수 있니? 어? 쟤네들이 논문 한 편, 논문도 아니고 그냥 칼럼 한 편 뚝딱 쓰면은 니네들 비판하는 거 그냥 순식간일 것 같은데 차라리 심지어 얘네들이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거든요. 또 다 철학 전공자나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너희들이 앞으로 뭔가 대안을 내려면은 좀 경제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보고 좀 공화주의적인 대안 같은 거 뭐 건국의 아버지들 생각이나 뭐 프랑스 애들 생각이나 하다못해 고대 철학에서 뭐 아까 어떤 분이 슬쩍 말하셨지만 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뭐 시민의 덕성이나 키케로적인 모델이나 이런 거를 좀 공부해서 뭐 행정부 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뭐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배심원 제도에 관한 걸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거 뭐 글을 쓰거나 뭘 좀 얘기를 좀 하거나 그래 좀 그런 게 좀 낫지 않겠냐 하는데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지금도 공화주의적인 게 뭐라고 해야 돼?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솔직히 자유주의적인 얘기는 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비정규직 문제든 뭐 외노자 문제든 자유주의적인 논리로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법학적으로도 여러분 DBP 하면 그냥 대충 딸깍하면은 논문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쏟아져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논리는 좀 많이 됐어요. 사실 많이 됐는데 좀 이상하리만치 공화주의적인 얘기는 진짜 철학자분들밖에 얘기를 안 해요. 역사학자분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헌정질서에서 재밌는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건 공화주의밖에 없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에서 예를 들어 뭐 시의원들 뭐 하는데 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그게 아니면은 뭐야 뭐 투표 과정 있잖아요. 뭐 부정선거 논란이 있다면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걸 그러니까 공화주의적으로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 그게 아니면은 뭐가 있어? 사법에서도 배심원 제도를 만약에 한다면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심원 제도를 하는 게 너무 급진적이라면은 좀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한 사람이 평생 붙잡고 있어도 평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속 있게 연구하고 다루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지금 생각도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포퓰리즘, 카이사르, 극우주의, 뭐 파시즘 뭐 하는 그런 노가리 콘텐츠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해본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저번 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지지하는 그거 했었잖아요. 공화주의적인 논리로.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실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그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컴님도 그렇고 루슬라님도 그렇고 제가 시민의 덕성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시민의 덕성 많이 했는데 그 스톤 스쿨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민의 덕성 가지고 진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특히 국정분열 특집 때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 이거 국정분열 특집 그라쿠스 형제 까는 거랑 길 잃은 공화국이 가야 할 길은 키케로의 대타협과 카이사르의 갈라치기 그 아우구스투스의 거국적 대타협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가령 여기 버튜버 30문 뭐 그거 할 때도 시민의 덕성 이지랄하면서 그랬고 여기 패권 얘기할 때도 했고 여기서도 클리엔텔라랑 법치주의 하면서도 시민의 덕성 얘기하고 그 외노자 문제에서도 시민의 미덕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진짜 졸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존나 많이 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약간 도덕교과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들 받아들이셨어요. 뭐 그런 재미없는 노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 시민의 덕성도 무슨 뭐 외노자 문제 뭐 시민의 덕성을 해결해 뭐 이런 분위기를 제가 읽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얘기를 하니까 왠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대립이 있던 거고 이게 사실 프랑스 혁명 더 길게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랑 뭐라고 해야 돼 그 비잔티움 제국 때 니카발란을 일으킬 때까지도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의 대립이었던 건데, 그거를 하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거, 그 대법관 증언, 그 사법부 개혁이잖아요. 그 민간에서도 뽑을 수가 있게 되는 약간 좀 그런 설계도를 도입을 할 수 있다면은 꽤 공화주의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맥락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참에 한번 이것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 했습니다. 약간 제가 이거를 노가리 콘텐츠로 하긴 했어가지고 좀 너무 두서없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시민의 덕석이냐 운동,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운동, 클리엔텔라, 제가 옛날부터 얘기할 때도 시민의 타협과 조정과 합의 이런 거 엄청 중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화주의적으로 좀 더 될 필요가 있고, 특히 AI랑 외노자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사법개혁도 좀 더 공화주의적으로 많이 하고, 이왕 하는 거 그 행정부 개혁도 좀 더 공화주의적으로 많이 해서, 외노자가 알고 보니까 외노자 인구가 벌써 10%가 넘었어? 하던 때 갑자기 부랴부랴 하지 않도록, 그 대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도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주고,